원래 요즘에 통합과학을 방학에 잘 안 열어요. 별로 인기가 없어요. 학생들이 통합과학이 쉬워져가지고 잘 안 열어요. 통합과학이 실제로 이 새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굉장히 난이도가 낮아졌어요. 세마고 역시 그 예전에 그 악명 높았던 세마고 원래 교육 그 통합과학 문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화성고는 뭐 여전히 자기들만의 어느 정도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 교육과정 문제들보다는 좀 쉽게 되고 있어요. 우리 원래 세마반인데 화성고 친구가 한 명 왔거든요. 원래 화성고 세마고가 그래도 레벨로가 비슷해가지고 원래 심화반으로 많이 묶였었어요. 학기 중에는 아마도 학교별로 수업을 하겠지만 일단 방학 동안 내용이 겹치는 그냥 어차피 똑같은 내용으로 가니까 물론 이제 통합과학은 이제 작년에 한번 시행이 됐었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가 나왔었는지 어떤 유형들이 이제 핵심인지가 이제 어느 정도 밝혀지긴 했거든요. 근데 원래 통합과학이 처음에 나올 때는 다 난이도가 비슷비슷했다가 횟수가 거듭될수록 앞에 있는 문제를 못 내니까 그거보다 어려운 문제 되면서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거든요. 통합과학도 그러니까 현재 통합과학도 비슷한 전체를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또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작년 기준으로는 내용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쉬워졌고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는 통합과학을 좀 안 듣는 추세긴 해요. 방학 동안에 학기 중에 좀 듣거나 이런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방학 때 통합과학 수업을 듣는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시간 이렇게 힘들게 와가지고 수업을 하는 의미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통합과학 내용 중에 제가 이제 어떤 걸 좀 넣으려고 하냐면 일단 첫 번째는 예전 교육과정, 현재가 2022년 교육과정인데 2015년 교육과정이 바로 전 교육과정이거든요. 내용은 통합과학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많이 축소가 됐죠. 많이 축소가 됐는데 그 중에서 여전히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 교육과정 내용들 중에서 이제 현재 내용과 겹치는 이제 소위 심화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방학 수업 중에 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과학이 어느 학교든 간에 어려운 문제는 대부분 물리와 화학 분야 그리고 이 물리와 화학 분야 문제에서 예전에는 이제 특히 화성고와 세마고가 왜 악명이 높았냐면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문제들을 갖고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방학 동안에 고2 수준 문제를 다루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 필요한 어느 정도 기본 개념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죠. 그래서 물리화학의 기본 개념을 볼 거예요. 제가 물리학을 주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물리학에 대한 관점 좀 자세하게 해줄 수 있을 거고 화학은 고등학교 화학 정도는 뭐 혼자 풀 수는 있는 정도니까 그래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주의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 좀 얘기해요. 그래서 뭐 통합과학 뭐 한번 보신 분도 있고 뭐 앞부분 조금 살짝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래도 학원 수업에 어느 정도 차별성은 좀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추가를 해서 약간 조금 어렵게 그 다음에 학기 중에는 이제 학교별 수업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학교 기출 문제에 맞춰서 그리고 학교 수업 내용에 맞춰서 그런 이제 학교에서 기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들 위주 다뤄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두 학교가 요즘에 조금 차이가 나타나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수준이 높은 학교였으니까 둘 다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운데 추우신 분 없죠?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마고의 경우엔 작년에 문제가 없었어요. 작년에
이 파트에 문제가 안 나왔었고, 그 다음에 화성고는 여기에서 단위 관련 문제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1단원은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 없이 어차피 또 학기 중에 다시 진도를 나갈 때 보게 될 테니까 핵심적인 내용들만 빠르게 보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2단원부터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통합과 개정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과목이 단원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과학의 기초라고 하는 큰 대단원을 갖고 있고, 이제 여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는 규모와 단위 라고 하는 내용으로 첫 번째 소단의 중단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단으로는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신호의 종류,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규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과학의 분야에서 우리가 세계를 관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주를 관찰하는 분야도 있고 아주 작은 미생물을 관찰하는 분야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과학에서 관측하는 분야가 보는 어떤 시야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크기의 세계를 주로 보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규모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둘로 나눠서 이제 거시 세계와 미시 세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연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거시는 굉장히 큰 범위, 그래서 우주나 뭐 지구 전체와 같은 굉장히 큰 범위의 어떤 시야, 세계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시 세계라고 거시 규모라고 하고요. 미시는 이제 뭐 미생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원자나 분자 세계, 그렇죠? 이 정도의 아주 작은 것들을 다루는 분야를 미시 세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부터를 우리가 거시 세계라고 볼 수 있고 어디서부터 미시 세계로 볼 수 있는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학교에서 많이 출제됐었던 기본 문제고요. 다음 주 뭐 거시 세계,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규모는 어디냐,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가지고 문제들 많이 냈었어요. 두 학교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만을 여기서 기출된 문제가 없고, 화성고의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자, 우리가 어떤 과학을 볼 때 이제 이 과학에서 이제 관측되는 값들이 있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값으로 표시하는 게 이제 과학 분야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국가와 상관없이 우리가 모두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체계가 바로 숫자죠, 그렇죠? 그래서 수로 표현하는 게 이제 과학에서 기본적인 할 일이에요. 근데 이 숫자로만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게 어떤 자연 현상을 표시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다 뭘 해줘야 돼요? 이 숫자를 꾸밀 수 있는 값을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어떤 자연 현상에 대한 거다라는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거기에 이제 붙여준 게 뭐예요? 바로 단위죠, 그렇죠? 단위를 붙임으로써 이거는 이런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이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겠죠. 이때 우리가 이 자연 현상을 표현하는 값이라고 하는 거, 과학에서 구하는 값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물리량이라고 불러요. 물리에서 쓰는 값이란 뜻이 아니라 자연 현상을 표현하는 값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지금까지 써왔었던 과학과 관련된 값들이 전부 다 물리량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부터 속력 같은 것도 배워왔었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물체가 무거우냐, 뭐 질량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배웠었고요. 얘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뭐 부피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등등등등. 자, 굉장히 단순한 이 물리량에서부터 굉장히 복잡한 물리량까지 자연현상을 표현하는 값을 우리가 물리량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리량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10이라든지 0.1이라든지 여러 가지 숫자를 표현을 하죠. 이 숫자 자체는 아무런 뜻을 갖고 있지 않아요. 2라는 크기만 갖고 있을 뿐이지 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죠. 이제 뒤에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위가 붙어야만 이건 질량에 대한 값이구나. 이거 세제곱미터부터 쓰니 이건 부피에 대한 값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 숫자에 대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위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모든 단위를 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필요해요. 먼저 아주 기본적인, 아주 원초적인 단위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 단위에서부터 조금씩 새로운 단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길이와 시간이에요. 길이와 시간. 그렇죠? 그래서 4쪽에 나와 있는 길이, 그 다음에 6쪽에 나와 있는 시간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세하게 읽어보실 필요 없어요. 우리 그 교과서나 참고서에 다 있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쭉 훑어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이와 시간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바로 무엇이냐면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물리량의 근원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값이 바로 시간이에요. 왜 얘가 가장 근원이냐? 우리가 가장 근원적인 물리량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길이 역시 뭘로 정하기 때문에 시간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길이의 기본 단위가 뭐냐면 1m거든요. 그죠? 근데 1m를 뭐라고 어떻게 정의해요? 빛이 뭐 되게 어려운 시간인데, 그죠? 빛이 얼마 동안 이동한 거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돼요. 그렇죠? 즉 시간이 없으면 길이를 정의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단위의 가장 근원으로서 시간을 얘기해야 돼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좀 어려운 말들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이해가 안 될 정도의 말들은 아니니까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쪽에 가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과학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단위 체계가 나와 있어요. 실제로 이 단위나 여러 가지 과학에서 쓰는 이 공통적인 값들을 정하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이제 과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회의들에서 결정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단위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몇 년도에 뭐가 정해졌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과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회의에서 이런 것들이 정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느 정도 지금까지 이게 크게 변화가 없는 단위 체계가 지금 주어져 있고요.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단위들을 다루게 되는데 예전의 통합과학에서는 예전 교육과정 과학에서는 단위를 되게 무시했었어요. 잘 안 썼었어요. 단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 교육과정에서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쉬워진 대신 이 단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문제에서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단위 변환을 통해 올바른 값을 구할 수 있느냐와 같은 간단한 계산 문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단위 처음 배울 때 했었던 것들이 있죠. 그렇죠? 뭐 0.1cm는 미터로 바꾸면 몇이야?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만 조금 더 단위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 다음에 이 단위를 꾸미는 값들의 범위도 좀 더 넓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SI 단위라고 해요. 이게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인데 이게 우리가 앞에 I가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프랑스 말이라서 S가 앞에가 있대요. 전 프랑스 말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SI 단위계라고 하는 기본적인 단위계를 쓰고 있어요. SI 단위계는 다시 두 개의 단위로 구분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위와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단위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파생 단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 기본 단위의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에서 문제를 좀 쉽게 내는 학교에서 이거 외워라 하고 해서 이제 낼 수 있는 문제예요. 책에 보시면 기본량이라고 나오는 단위들이 보이시죠? 총 7개가 여기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좀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지금부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저는 뭐 항상 이런 암기 내용들은 과학의 암기 내용들은 시험 기간에 외우기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방학 중에는 뭐 요것들을 암기하는데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시험 기간 들어갔을 때는 이걸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간, 그 다음에 질량, 길이,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광도. 광도는 빛의 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빛의 양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류와 그래서 물질 양은 개수예요. 개수. 물질의 개수. 그죠? 이렇게 총 7가지 단위가 있고요. 이 중에서 당연히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요 3가지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죠?
자, 세컨드 킬로그램 미터는 우리 과학 분야에서 계속해서 쓰이는 기본 단위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제일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하지 않은 거 처음 보는 게 이제 광도랑 수죠. 그래서 광도는 칸델라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데 저도 사실 거의 안 쓰는 단위긴 해요.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니까 통합과학에서 간단하게 객관식 문제를 내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특이한 것들 좀 따로 외워주시고 수의 경우에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화학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과를 안 가실 분이나 화학을 안 배우실 분들은 이렇게 아마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이 쓰는 단위니까 관련된 분야에 관심 있으시면 그러니까 어디 지망, 뭐 지망이에요? 무슨 과 지망이에요? 아직 몰라요? 그래도 대충 목표가 없어요? 뭐 하고 싶다 이런 거 없어요? 꿈이 없어요? 네, 없어요. 왜 없어? 한참 꿈 많은 나이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진짜? 뭐 당연히 나중에 바뀔 수 있고 지금 정한 게 무조건이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목표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이제 또 약간 추진력에서 좀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게 제가 중고등학생 때밖에 없어요. 제가 대학교 가서는 약간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대학교 생활을 이렇게 자랑할 게 없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나름 그죠? 좋은 학교도 나왔고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좀 제가 얘기할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학교를 왜 가고 싶어 했는지 아세요? 저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게 제 꿈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드라마가 우리 학교를 주제로 한 드라마가 제가 어렸을 때 방영했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진짜로 검색해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때 굉장히 예쁘셨던 여배우가 나오는 그 드라마 중에 카이스트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를 보고 나 저 학교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하필 그 엄마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보다가 그래? 카이스트 가고 싶어? 그때부터 미친 듯한 학원 러시가 시작됐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피아노도 가르치시고 막 이것저것 막 다양한 그 미술도 막 가르치시고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모든 다른 게 싹 끊기고 불경수 아니 특히 수학과 그때는 이제 학원에 그 연령 그 시간 제한 없었거든요. 그래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밤 12시까지 학교 끝나면 4시잖아요. 그럼 5시쯤에 가서 밤 12시까지 매일 주 7 매일 그죠? 그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한 4년 하니까 과학고를 갈 수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제가 어떻게 그걸 버텼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때 정말 카이스트를 가고 싶었거든요. 카이스트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똑똑한 학생들이 모여서 막 연구를 하고 거기 이제 드라마에서는 로봇 축구라고 해서 이제 로봇들로 이렇게 축구 프로그램 짜가지고 하는 그런 동아리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 학생들은 저렇게 똑똑하게 모여가지고 로봇을 직접 만들 정도로 그죠? 연구를 하는구나. 그 환상이 젖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이게 제가 그 목표가 있었으니까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고 제가 아까 학원 빠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는 실제로 빠지면 그 다음날 선생님한테 죽도록 맞았어요. 말 그대로 죽도록 맞았어요. 죽도록. 네. 제 생일이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너무너무 학원이 가기 싫은 거야. 제 생일이 8월 3일 이제 방학 중인데 너무너무 가기 싫은 거야. 하필 오늘 그때 또 일요일이었어. 생일이고 일요일인데 하루만 좀 빠질 수 있지 않나? 엄마한테 진짜 졸랐어. 엄마 나 오늘 생일인데 한번 빠지면 안 돼. 엄마도 나를 되게 가엽게 여기셨어. 그래서 그래 오늘 빠지자. 전화가 온 거야 학원에서. 왜 영민이 안 와요? 우리 어머니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치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거짓말 잘 못하시거든. 그러니까 바꿔달라고. 전화번호 제 목소리 들으니까 안 아픈 거지. 너 왜 빠졌냐? 저 오늘 그
생일이라서 좀 한번 빠지고 싶어서 이렇게 쫄아가지고 말했다. 당장 튀어오라고. 그래서 9시 수업인데 부랴부랴 엄마가 이제 차를 태워줘가지고 11시에 갔어. 따라오래. 전용 무기로. 정신 차리라. 중1인데. 맞았거든요. 그럼 대부분 도망치지 않을까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갖가지 고난이 있었지만 도망치지 않았어요. 왜 그걸 할 수 있었느냐? 저는 카이스트를 가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막상 카이스트를 갔더니 너무 실망했어요. 저의 이상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되게 문제긴 해. 그래서 사실 꿈은 좀 더 멀리 있어야 돼. 대학교 따위로 꿈을 정하면 안 돼. 그럼 거기서 멈추잖아. 그지? 거기서 새로운 꿈을 정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나는 끝나버린 거지. 꿈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던 거지. 물론 뭐 진짜 꿈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때처럼 그런 간절한 목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학생들한테 잘 안 물어보긴 하는데 예전에는 막 꼭 물어봤어. 너 앞으로 뭐 하고 싶냐? 근데 한 명도 그걸 제대로 대답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근데 허무맹랑해도 그런 게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공부를 하는 추진력이 생겨. 이 3년 동안 이 진짜 부조리하고 짜증나는 얘기거든요. 내가 이거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한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지? 나는 당연히 잘하고 싶지만 옆에 애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얘를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 그지? 또 옆에 친하게 지나다가도 시험 기간 되면 내 경쟁자가 되는 거잖아. 그죠? 굉장히 그 힘든 일이에요. 공부하고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걸 그래도 끝까지 할 수 있으려면 자기를 약간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좀 필요해요. 난 이걸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설령 도달하지 못할지언정. 그죠? 그래서 대략적으로라도 허무맹랑한 것도 괜찮아요. 난 대통령이 되고 싶어도 괜찮아요. 그죠? 초등학교 때 나 대통령 되고 싶어요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연예하고 싶어 하면 애들 뭐예요? 맨날 춤추잖아요. 그죠? 노래하고. 그죠? 그런 이제 목표가 있어야 뭔가 자기의 행동이 좀 결정이 돼요.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좀 거들어댈 수 있는 몇 안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교 때는 얘기는 그렇게 재밌는 게 없어서 제가 잘 안 하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이제 아픈 과거가 있고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저에게 강인한 정신력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목표를 좀 가지시면 좋다. 자, 그래서 기본단 여기서는 기본량이라 나와 있죠?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화성고의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냈었어요. 파생단. 그래서 우리가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물리량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량을 가지고 변화시켜서 만든 것들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통합과학에서 배우게 될 힘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힘을 계산하는 식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속도라는 애는 어떻게 또 구할 수 있냐면 이 속도라고 하는 애를 시간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어요. 속도는 다시 어떻게 구할 수 있었죠?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서 이렇게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질량의 기본 단위가 뭐예요? 킬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거리의 기본 단위가 뭐죠? 미터죠? 자, 그걸 뭐로 나눴어요? 시간으로 나눴죠. 근데 시간을 몇 번 나눴어요? 2번 나눴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요게 힘의 단위가 돼요. 그죠?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힘에 대해서 우리한테 제대로 알려준 과학자 중에 한 명이 누구니까? 뉴턴이니까. 그죠?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길게 쓰지 말고 얘를 간단하게 줄여서, 그죠? 대문자 n이라고 쓴 다음에 뭐라고 읽자? 뉴턴이라고 읽자라고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뉴턴의 뜻이 뭐예요? 요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새로 보는 그 단위를 가지고 이제 이것의 계산식을 알려준 다음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사용되는 단위는 우리가 어떤 기본 단위들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그죠?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화성고 기출문제 중에 있었어요.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단위를 다 연습할 수는 없고요. 실제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런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연습을 하신 다음에 응용하는 작업들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단위들을 사용하다 보면은 굉장히 큰 값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굉장히 작은 값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주 같은 경우에는 광년이라고 하는 단위를 주로 많이 쓰게 되는데 무려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겠죠. 근데 이 빛의 속력이 1초에 3억 미터를 가거든요. 1초에? 그죠? 그러면 1시간이 3,600초고 하루가 24시간이고 그게 365일이니까 이게 이제 1광년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굉장히 큰 값들을 줄여서 우리가 1광년이라고 쓸 수 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단위들에다가 큰 값이나 작은 값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어떤 간단한 표시들을 해주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접두어라는 거. 이름 그대로 단위 앞에다가 붙여가지고 그 단위를 이제 꾸며주는 말이죠. 실제로 많은 학교들에서 거의 문제를 제일 많이 내는 파트가 바로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요거 0.1cm가 몇 미터냐라고 물어보는 질문, 그죠? 요거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다만 우리가 배웠었던 아주 기본적인 접두어에다가 새롭게 강조되는 접두어까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 아주 작은 값을 표시하는 값들 중에 요 마이크로라고 부르는 거, 그 다음에 나노라고 부르는 거. 자, 이 둘은 굉장히 문제가 잘 출제되는 값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값인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100만 분의 1이 마이크로고, 그 다음에 10억 분의 1이 이제 나노인데, 자, 이 값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알려보시면 좋겠고, 얘랑 대칭 위치에 있는 이제 100만 배 메가, 그 다음에 10억 배 기가 역시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값들이니까, 자, 얘네들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서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이 접두어들 중에 선생님들이 어떤 걸 좀 강조하시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좀 암기 위주로 하셔서 변환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은 이제 뭐 측정 관련 얘기인데 여기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 않는 파트예요. 측정 단위나 어림이라든지 측정 기구 같은 것들에 대한 내용들인데 제가 맡고 있는 학교들이 지금 뭐 다 합치면 작년 기준으로 한 6, 7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6개, 7개 정도 되는 학교들 중에서 이 파트를 다뤘었던 학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애매하기도 하고 실제 실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하니까 그렇게 자세히 다루지 않았었고, 화성고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기출되진 않았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쭉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뒤쪽에 보시면은 이런 측정과 관련된 기본 문제들이 있는데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한번 정리하는 느낌으로 풀어보셔도 괜찮고요. 풀어보신 다음에 모르거나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에게 따로 질문해 주시면은 질문을 받겠습니다. 단위 변환 정도, 뒤쪽에 나와 있는 19쪽과 20쪽 파트에 있는 문제 정도만 풀어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서요. 24쪽은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 자, 24쪽에 있는 내용은 이제 신호라고 해서, 자, 우리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자연에서의 값들을 우리가 신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신호의 종류와 이것들을 변환하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도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기본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4쪽에 보시면은 이 신호와 정보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나라고 하는 관측자가 있다면 이 관측자에게 들어오는 외부로부터 어떤 값을 우리가 신호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신호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빛이라는 형태로 전달될 수도 있고, 파동, 진동의 형태로 전달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체의 형태로 전달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한테 나에게, 사람에게 전달된 이런 신호들은 어떻게 돼요? 나에게 받아들여지죠. 무엇을 통해?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죠? 그러면 내가 아니라 기계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런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수용기가 필요하고요. 자, 그 수용기들을 통해서 들어온 값들을 우리는 정보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정보에 의해서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신호의 해석,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호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달되는 형태, 정보는 그 값이 들어와서 안에서 변환되고 저장되는 형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이러한 신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이제 핵심 질문 중에 하나예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기본 질문. 자, 다음 신호는 둘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 이런 질문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아날로그 신호와 자, 디지털 신호.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아날로그라는 말은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그죠? 여러분들은 완전한 디지털 세대라. 그죠?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구 그 기계들로 둘러싸여 있었으니까. 저는 꽤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전 아날로그 시대부터 시작했거든요. 저는 스마트폰 처음 나올 때 살아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때 없었죠? 몇 년생이죠? 10년. 2010년생. 그쵸? 2010년이면 이미 스마트폰을 다 쓰고 있을 때였죠. 그쵸? 저는 그 전설의 그거 있잖아요. 전설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발표, 프레젠테이션. 그죠? 지금은 고인 되신 스티브 잡스 형님이, 그죠? 그 특유의 검은색 홀터넥을 입고 나오셔가지고 이게 아이폰입니다라고 그 했었던 그 전설의 프레젠테이션. 그죠? 그걸 이제 본 사람이 굉장히 옛날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뭐라고 하죠? 열고 닫는 거? 폴더폰. 아주 요즘에도 아직 있긴 하던데. 그죠? 그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를 걸쳐서 스마트폰까지 이제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대 때가 이제 아날로그 시대라고 부르고 이제 현재를 이제 디지털 시대라고 부르죠. 도대체 뭘 아날로그라고, 뭘 아날로그라고 하고, 뭘 디지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이 뭐가 좋길래 옛날에는 아날로그였는데 왜 다 디지털로 바뀌었느냐, 그죠? 뭐 이런 내용들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아날로그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지만. 아날로그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일단 자연에서 오는 신호들은 대부분 아날로그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연에서 오는 신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다? 자, 연속적이다라는 거예요. 연속적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연속적이다. 배운 적 있어요? 연속적이다. 수학에서 꽤 쓰는 말이에요. 연속과 불연속. 우리가 연속이라고 하면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불연속은요? 그렇죠, 안 이어진다는 거죠. 이걸 수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수학에서 연속과 불연속을 설명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자,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는 값이 있다고 해볼게요. 얘가 이제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각 점들은 이 y 값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죠? 자, 그 중에서 제가 y값이 1인 애를 하나 찾았어요. 그 다음에 y값이 2인 애를 찾았어. 근데 이 사이에도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찾진 않아도, 그죠? 이 사이에 1과 2의 중간값이 무엇이 있다는 건 알아요. 1.5가 있다는 거 알아요. 1과 1.5 사이에 우리가 직접 찾진 않아도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이 사이에 1.2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그쵸? 자, 1과 1.1 사이에도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1.05라는 값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쵸? 자, 연속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값과 어떤 값 사이에 다른 값이 무조건 존재한다. 우리가 직접 찾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죠?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건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수학에서 말하는 연속적이다라는 표현. 그러면 어떻게 써요? 모든 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모든 값이. 그죠? 그러면 신호가 어떻게 써요? 굉장히 자세하고 대신 그 용량이 굉장히 크겠죠. 정보 자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날로그는 이 연속적인 신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이 굉장히 디테일하긴 하지만
어떻다? 그 용량 자체도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대용량의 정보를 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디지털은 아날로그와 어느 정도 반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은 일반적으로 이 자연적인 신호들보다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거나 해석한 신호들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인공적인 신호들이 이 디지털 신호인 경우들이 많아요. 당연히 이 디지털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겠어요? 자, 불연속적인 값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불연속적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바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불연속은 무슨 뜻이 되겠어요? 그렇죠, 아니어진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했었던 방식대로 한다면 1과 1.1은 있지만 그 사이에 뭐는 없을 수 있다? 1.0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간격은 그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나 방식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기계는 1, 2, 3, 4 간격이 클 수도 있고요. 어떤 기계는 1, 1.1, 1.2, 1.3 이렇게 간격이 좁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간격이 좁으면 무조건 연속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죠? 연속과 불연속을 나누는 기준은 이렇게 기준을 잡은 값 사이에 값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값이 없다면, 사이 값이 없다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불연속을 얘기할 수 있다. 아무리 간격이 좁아도.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양 자체가 어떻겠어요? 조금 더 작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량이 작은 편이고 좀 이따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것들을 저장하는 방식이 아날로그 신호에 비해서 훨씬 간편한 편이에요. 자, 그래서 신호의 크기 자체가 좀 작은 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현재 인간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신호의 형태는 대부분 뭐라고 했죠? 디지털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보는 것들은 뭘 봐요? 우리가 TV를 통해서 자연의 신호를 봐요. 우리가 TV를 틀면, 그죠? TV를 틀면 우리 인간이 만든 영상도 요즘 많이 보이긴 하지만 모두 굉장히 많이 보여요. 뭐 산을 찍은 거, 그죠? 바다를 찍은 거, 일반적인 자연 풍경을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디지털 신호를 사용할 때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냐면 이 자연에서 오는 아날로그 신호를 이 디지털 신호로 바꿔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파트가 원래 이제 이 단원이 통합과학에 완전히 처음 들어온 단원은 아니거든요. 원래 2015년 교육과정 전이 2009년 교육과정이었는데 그 2009년 교육과정에서 원래 물리학에 들어가 있었던 단원이었어요. 이 단원 자체가. 근데 내용이 조금 더 커지고 쉬워진 다음에 통합과학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전에 이 물리학에 들어가 있을 때 이 단원에서 문제로 가장 많이 나왔었던 내용이 이거였어요.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에서의 변환에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인 값을 갖고 있는 값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딱딱 끊어져 있는 디지털 신호로 바꿔줘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 변환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게 28쪽의 내용이죠. 어떻게 한다? 뭐 간단해요. 여기 있는 아날로그 신호의 중간 지점들에다가 이렇게 기준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요 사이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요 사이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환에서 사용되는 일정한 간격 위에 있는 점들만 이렇게 찍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값들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저장은 했지만 결국 우리한테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시 얘를 다시 아날로그로 바꿔줘야 되죠. 아날로그에 가깝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된 값을 다시 아날로그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일정한 간격을 잘랐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 값을 버려버렸죠. 근데 만약에 이 사이에 자, 이렇게 두 점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게 두 점이 있을 때 이 둘을 이어보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많이 있겠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이 디지털 신호의 해석에서도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근데 아날로그라는 게 자연무쌍,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약간 극단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분명히 자연의 신호와 내가 해석한 신호에 뭐가 생겨버려. 그렇죠. 차이가 생겨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이 차이를 줄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차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차이를 줄이려면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 간격을 좁히면 되죠. 간격이 넓어서 그 사이의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없었다면 이 해석을 하는 간격을 좁혀서 이 차이 간격을 줄여버리면 되겠죠. 대신 이 사이를 줄이면 줄일수록 어떻게 되겠어? 그만큼 저장해야 될 값들이 어떻게 되지?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 그죠? 그래서 해석의 간격을 줄이면 정보의 정확성은 좀 더 높아질 수 있지만 그만큼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말 무슨 얘기 되세요? 자, 그 내용이 이제 28쪽에 나와요. 자, 그래서 가로 2번에 보시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방법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표본화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주고요. 양자와 거기 나눈 값들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0과 1로 표현된 이진수로 표현이 된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런 것들로 변환을 해준 다음에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인간들에게 보여줄 때는 이걸 변환하는 작업을 통해서 가장 비슷한 형태의 아날로그로 바꿔주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기계들마다 이걸 바꿔주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폰 쓰시는 분 맞나요? 젊을수록 아이폰 많이 쓰는데 전 늙은이여서 갤럭시 쓰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요즘은 아닌데 요즘은 오히려 갤럭시 쪽이 좀 더 좋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이폰을 쓰는 이유는 얘가 사진이 예쁘게 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있어요? 처음 들어봐요? 네. 아이폰 왜 써요 그러면? 그냥 예. 가족끼리 그렇구나.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한창 그 아이폰이 잘 나갈 때 요즘에는 이제 갤럭시가 워낙 성능이 좋으니까 성능에서는 거의 밀리지 말할 게 없는데 옛날에는 이제 둘이 이제 엇비슷했거든. 그래서 이제 둘이 가장 많이 싸우는 게 사진에 관련된 거예요. 사진을 찍으면 아이폰이 좀 더 예쁘게 나온다. 그죠? 그럼 실제로 차이가 있느냐? 실제로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라는 게 왜 생길까요? 그래 사진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나 얼굴 찍잖아. 근데 왜 갤럭시로 찍을 때랑 아이폰을 찍을 때랑 차이가 날까? 바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외부에서 들어온 신호를 일단 디지털로 바꿨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한테 보여줄 때는 뭘로 바꿔서 다시 보여줘? 아날로그로 바꿔서 보여주죠? 그때 이 찍혀있는 점과 점 사이를 어떻게 이을 것인가의 방식이 기계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저도 완벽하게는 몰라요. 근데 만약에 아이폰은 여기를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잇는다. 그죠? 근데 갤럭시는 요 사이를 직선으로 잇는다. 그러면 분명 같은 값이지만 어떤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보이는 값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무슨 얘기인지 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같은 인물, 같은 풍경을 찍어도 찍는 기기, 그걸 보는 기기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신호와 내가 새롭게 만들어낸 신호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겠죠, 그죠? 자, 이렇게 원래 신호와 다른 것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정보의 왜곡이라고 불러요. 당연히 왜곡이 크면 안 되겠죠. 방금 우리가 이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다고 했죠? 그렇죠. 이 간격을 줄이면 좋다고 했었죠. 다만 이 표본의 간격을 줄이면 줄일수록 당연히 그만큼 정보의 양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제가 어렸을 때 그죠? 동영상 한 30분짜리 영상이 한 3메가 정도, 30메가 정도 됐어요. 용량 요즘 잘 안 보시죠? 그렇죠? 30분짜리 한 30메가 됐거든요. 그러면 사람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굉장히 이게 사람 얼굴인 건 맞는데 눈, 코, 입이 약간 이렇게 뭉개져 있죠. 요즘은 30분짜리 영상 얼마 정도 돼요? 기본적으로 한 500메가는 기본적으로 넘고요. 화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뭐 1000메가에서 한 2000메가까지도 가요. 30분짜리. 제가 이 핸드폰으로 최고 영상을 최고
화질로 찍으면 30분짜리가 2만 메가까지 올라가요. 20기가까지. 그래서 이렇게 최고 화질로 찍으면 업로드를 못해요. 영상 용량이 너무 커져서. 그죠?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정보의 간격이 엄청나게 세밀해진 거죠. 대신 그만큼 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단원에서 문제로 그나마 다른 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거, 아까 말씀드렸었던 단위 변화, 이 단위와 단위, 특히 파생 단위, 유도량을 기본 단위, 기본 양으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이 단위를 구하는 수식을 알려준 다음에 새로운 단위의 값들, 기본 단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잘 출제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적두어, 아까 우리 얘기했었던 센치를 더불어서 마이크로라든지 나노라든지 밀리 혹은 메가, 기가와 같은 작은 값을 표현하는 적도와 큰 값을 표현하는 적도를 통해서 단위에다 적도를 붙여가지고 이 값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 얘는 암기형에 가까운 문제고 이제 단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세마나 화성고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다른 학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내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앞으로도 보시게 될 거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신호의 종류와 그 다음에 그것들의 변환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객관식 문제로 다음 중 옳은 것들에 대해서 신호에 대해서 옳은 것, 틀린 것 혹은 이 정보 변환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등등을 물어보는 단순히 이제 옳은 것 고르는 문제, 틀린 것 고르는 문제 등등에서 잘 출제되는 이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은 크게 한 3-4가지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문제 수 자체는 전체 한 30문제 중에서 많아야 한 3문제, 4문제. 그래서 이렇게 비중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고 시험 기간에 핵심 내용들만 학교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들만 열심히 암기를 해주시면 된다. 뒤에 있는 문제들은 이거는 뭐 안 풀어도 뭐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요. 관련된 내용들만 제가 강조했었던 내용들 위주로만 한 번씩 훑어보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있으실까요? 괜찮나요? 네. 제가 3시간 수업에서 쉬는 시간을 총 2번 드려요. 그래서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수업을 한 다음에 10분씩 수업을 쉬는 시간 드리거든요. 뭐 대부분은 이렇게 적게 수업을 들으면 그런 분들은 없긴 한데 그 쉬는 시간에 꼭 화장실 갔다 오셔서 수업 시간에 가지 않게 수업 시간에는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